자, 이번에는 자, 백제의 성장과 발전입니다. 자, 학습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이 백제의 성장과 발전, 고구려의 발전, 신라의 발전, 그 삼국의 발전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요 백제의 성장과 발전, 백제의 성장,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 밑에 밟으면 또 안 됩니다. 알겠어요? 5번에 고구려, 그리고 신라,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 4세기, 5세기, 6세기 때 얘기입니다.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지겨운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지도 3개 헷갈리나요? 자, 3개인데 일단은 백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이왕 시절부터 이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고이왕은 관등 체제를 정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등이 뭡니까? 이게 설명은 너무 긴데 관등은 말 그대로 너네 1학년, 2학년, 3학년 뜻이 국가에도 관직이라고 하는 건 등급이 있어요. 관등. 쉽게 얘기하면 너네 조선시대도 보면 경복궁 들어갈 때 이제 사람들, 신하들 보면 옷 다 있잖아요. 보라색, 빨간색, 남색 있잖아요. 그런 게 관등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놓으면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학교 와가지고 3학년들은 대들 수 없잖아.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이제 질서가 있듯이 관등도 그런 겁니다. 국가의 질서를 잡아가는 관등 체계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이 복색 제정도 또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전성기를 맞이했던 거는 바로 이 사람 모르면 안 됩니다. 근초고왕 시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초고왕 시절에는 백제의 영토가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나요. 원래 백제가 요 한강유역 여기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꼼지락꼼지락 살아가던 이 백제가, 알겠습니까? 백제가 이제 남쪽으로 이 마한이 있었거든. 마한 진안 변환할 때 삼한 중에 마한이 이제 누구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그렇죠? 백제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백제의 영토로 편입됐고, 심지어 너네 아까 우리 미천왕 시절 기억납니까? 사실 미천왕 시절에 고구려가 영토가 많이 확장됐다 했잖아.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낙랑군이었거든. 낙랑군을 차지했다는 말은 여기 원래 고구려가 있었고 백제와 고구려는 이제 중간지대가 낙랑군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고구려가 차지했으니까 백제와 고구려는 하는 경계를 맞닿게 된 거죠. 이해입니까?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중간에 이 중간지대가 사라져가지고. 근데 초창기에 고구려가 오히려 백제한테 박살나는 일이 바로 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국원왕 죽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당시에. 알겠습니까? 고국원왕이 그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는데, 이제 백제 근초고왕에, 이제 죽었다. 알려져 있죠. 뭐, 금구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초창기 근초고왕이 오히려 적을게요. 근초고왕 시절에 백제가 마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쪽에 이제 오히려 고구려를 공격하게 됐었어요. 고구려 공격해서 이때 이제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사실 알겠습니까? 고국원왕이 이때 고구려의 고구당이 죽기도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왜 자꾸 떨어지니? 백제가 이 당시에 저 멀리 요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요서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그런 썰도 있습니다. 뭐 책에도 나오고 있지만 남쪽으로는 일본과 교류했었고, 일본과 교류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칠지도거든요. 알겠습니까? 북쪽으로는 요서 지방까지 진출, 남쪽으로는 왜 봐도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뭐 그렇게 알려진 게 4세기 때 백제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시련을 맞게 됐던 게 이제 5세기예요. 5세기가 왜냐면은 고구려가 성장했던 시기거든. 알겠습니까? 고구려가 초창기에는 아까 봤다시피 백제에게 오히려 일격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차례차례 할게요. 잘 알겠습니까? 고구려는 태조왕 시절에 아까 했었죠. 반복되니까 좀 더 학습지 저기 앞에 구정이 생기 만드셨는데 좀 반복되는 거 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태조왕 시절에 이제 옥조 정복해가지고 중앙 집권국가의 기틀을 다지면서 고국천왕 했죠. 고국천왕 시절에 이제 이렇게 왕권이 지방에까지 미치는 행정적 오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말. 그 다음에 미천왕 나왔죠. 미천왕 시절에 아까 했다시피 요 백제 요 4세기 때입니다. 알겠어요? 그 낙랑군 지금의 대동강 일대 거기 황해도 지역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했던 게 미천왕 시절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이때 고구려의 실현이 찾아온 겁니다. 아까 했던 요 있죠. 고국 원왕이 오히려 백제의 공격을 받고 박살나는, 알겠습니까? 그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했기에 등장했던 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리망이었던 거야. 소수리망 때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였죠. 우리 봤다시피 이때 뭐합니까? 아까 봤듯이 불교를 수용한다든가 불교 수용, 그 다음에 율령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수리망 때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알다시피 소수리망의 손자, 알겠습니까? 손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손자였나? 나도 헷갈리는데요. 오랜만에 해서 광개토 대왕이죠. 광개토 대왕, 알겠습니까? 시절에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광개토 대왕의 업적이라 하면 일단 이 5세기 이제 이 고구려거든요. 5세기. 자, 국내성. 자, 국내성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백제죠. 이게 백제에 대한 복수. 일단 이 당시에 이제 백제를 공격합니다. 백제를 알다시피 여기 고궁원왕 죽였잖아. 복수해야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제를 갖다가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뺏었을까? 유역을 뺏은 건 아니야. 공격만 했어요. 이 당시 아신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신왕은 이 당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는 고구려에 대들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그랬을까? 복수를 또 하죠. 복수는 목수를 낳고. 하여튼 한강유역 공격했던 게 이제 광개토 대왕 시절이고, 특히 이제 광개토 시절에는 북쪽 지방에 이 중국 자체가 혼란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만주로의 진출도 활발했던 시기가 이 광개토 시절이었어요. 만주 진출. 알겠습니까? 만주도 이제 이런 시에 이제 진출하고 했던 시절이고, 이런 업적들을 이게 기록하고 있는 게 광개토 대왕비예요. 광개토 대왕릉비. 사실 이거 더 설명하려면은 이게 신라 쪽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신라도 이 당시에 이 광개토 대왕 시절에 이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알겠어요? 북쪽에는 만주 5세기 때 만주, 남쪽으로는 백제 박살, 한강유역, 그 다음에 남쪽으로도 신라까지도 진출했어. 사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신라는 요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이 왜구가 문제였거든. 이해입니까? 이 왜구 때문에 골치가 받고 가야와 왜가 합세해서 신라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신라는 이 광개토와 요 고구려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가 박살났던 게 계기가 됐던 거야.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시절에 사실은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쪽에 쳐들어왔던 가야 세력이, 알겠습니까? 왜와 가야 세력이. 자, 어쨌든 이거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있네요. 네,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 연합군 격퇴 이러면서 금강가야가 쇠퇴합니다. 알겠나요? 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광개토 대왕님이 다 적혀 있는 거야. 돌에 새기면 영원히 가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개토 대왕님이가 아직도 남아있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바로 장수왕 때죠. 장수왕 시절. 잠깐만, 뜻기 확인해 보고요. 하나, 둘. 잘 되고 있네. 이건 잘 보일 겁니다. 앞에 찍었던 두 개가 영상이 많이 흐리고요. 소리도 이상합니다.
에이, 오랜만에 찍으니까 알겠어요. 그 장수왕 시절에는 일단은 가장 큰 변화는 이 북쪽에 이 중국 세력이 큰 통일된 건 아닌데 북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등장해요. 북이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 지방에 대한 진출 자체가 어려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어떤 중국의 변화도 있었고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 남진 정책이에요. 남진 정책. 남진 정책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수도를 갖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죠.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이 시절에 이제 남진 정책인데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장수왕이 어디를 차지하나? 특히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사실 한강유역. 그러니까 한강유역을 왜 차지했을까? 이건 백제의 땅인데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그냥 아까 그냥 하지 맙시다 했어요. 한강유역은 어쨌든 백제가 그 당시에 외교적으로 또 많은 실책을 범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때가 왕이 누구였지?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오랜만에 하니까 하나도 생각 안 나네. 누구였지? 생각 안 나. 갑자기 도림 나오고 했던 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외교 정책 실패로 알겠습니까? 이 한강유역을 고구려에게 뺏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요 5세기 때 적을게요.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강유역 상실 5세기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알겠습니까? 수도를 갖다가 원래 한성에서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한성 백제라고 부를까요? 한성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바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맞죠? 웅진은 지금의 공주입니다. 공주는 굉장히 산골짜기인데 어쨌든 여기는 좀 수도로 접하진 않아요. 고구려를 피해야 되니까 임시 수도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 얘기가 저기 다시 위에 백제의 성장과 발전 곡이 나옵니다. 웅진 시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백제가 이제 고구려에 어떤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던 이 신라와 동맹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이제 5세기 때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죠. 나제 동맹이 이때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동서왕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 나제 동맹은 신라가 추진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백제가 적극적으로 신라와 손을 잡으려 했었고 거기에 신라가 응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신라가 어마어마한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고구려의 도움도 많이 받고요. 사실상 지배에 있었다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고구려에 맞서가지고 망해가는 백제와 손을 잡았다. 이거는 신라는 진짜 모험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때부터 신라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됐다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 나제 동맹은 거의 120년 가게 됐던 동맹이었죠. 알다시피 진흥왕 때 박살났죠. 알겠습니까? 어쨌든 나제 동맹이 이때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성왕이 등장하는데 성왕은 나름대로 이제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백제가 이렇게 수도도 뺏기고 웅진이라고 하는 그 산골짜기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왕권은 크게 무너졌겠죠. 이제 그걸 다시 재건한 게 상황인데 다시 이제 수도를 갖다가 웅진에서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 조금 더 넓은 지역이 사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비. 알겠습니다. 사비. 부여죠, 부여. 이쪽으로 이제 수도를 옮겼던 게 이제 상황 때였고 이러면서 이제 한강유역도 일시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도 나제 동맹의 성과죠. 한강유역의 유역도 이게 사실 이게 시간 차이가 120년이야, 얘들아. 고대사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까? 한강유역을 다시 이렇게 120년 만에 되찾게 됐다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이 성왕을 배신했던 게 누구였었어요? 신라의 진흥왕이었죠. 그러면서 한강유역 다시 리상실. 이러면서 이제 백제는 빡치고요. 맞죠? 이제 신라가 공격 대상이 됩니다. 맞죠? 그런 것들. 자, 쉬는 시간 왔네요. 그래도 계속 합시다.
됐어요? 몇 분 찍었나요? 15분 찍었네. 자, 그러면은 신라는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신라는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가? 이게 다 적혀 있네요. 이게 전성기 그냥 쇠퇴기까지요. 고구려 좀 딱 할 거고. 신라는 초창기에 얘들아 왕권이 미약했다고 배웠었어요. 근데 이 왕권이 좀 잘 안정됐던 거는 거의 이제 5세기 말경에 와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왕권이 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면 안 되겠잖아요. 왕권이 이제 김씨에게 세팅됐던 거, 셋됐던 게 바로 이제 내무랑 됩니다. 내물 사실 마리간입니다. 됐어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마리간. 신라는 처음부터 왕이라는 명칭도 안 썼죠. 맞죠? 그러니까 신라는 처음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렇게 이제 왕을 부르는 호칭도 계속 바뀌어 왔었어요. 왕권이 약해서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리 했다시피 김씨의 왕위 독점이 이제 실제로 했던 건데, 자 이루어졌고, 여기 나오네요. 왕후 번찬 나오네요. 맞죠?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왕. 알겠습니까? 자, 이제 지증왕 때 와가지고 이제 왕이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지증왕 시절에는 사실상 이제 신라가 중국과도 교류가 많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넌 생각해봐. 지금 중국 가보니까 선진문물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옛날에 뭐 과장, 부장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팀 이러잖아. 그게 더 있어 보이잖아요. 팀장.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중국은 왕이라고 쓰네. 우리도 이제 왕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중국식 왕호제도 이런 거 도입했던 게 지증왕 때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이제 뭐 나라에도 신라가 이때 된 거예요. 국호를 처음 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전에는 뭐 사로국, 서라벌, 알겠습니까? 그런 명칭이었다가 이제는 신라라는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것도 지증왕 때.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왕이라고 한 호칭, 중국식이죠, 이거. 알겠습니까? 쓰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국이 어디야? 우상국. 울릉도. 알겠습니까?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상국 나오잖아요. 우상국도 점령하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신라가 점차 발전해 나간 시기. 버풍왕 했어요. 알겠습니까? 버풍왕. 이런 거 진짜. 고대사는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진짜. 나는 이렇게 안 하는데. 하나하나 진짜 할 거 많은데. 버풍왕은 이 당시 이제 우리 배웠어요. 이것도. 율령반포. 율령. 그 다음에 불교 수용. 이런 것들. 불교. 그 다음에 연호가 뭐였을까? 연호는 이거 황제국만 쓸 수 있거든, 사실은. 자, 화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으세요. 이제 어느 정도 왕권 이제 좀 천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연호라고 하는 것을 쓰거든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거 연호도 사용하고, 연호 사용. 알겠습니까? 이 당시에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가야를 정복했던 것도 이때. 물론 가야 지역은 아직도 대가야가 남아 있었어요. 대가야 말고도 뭐 이렇게 몇 가지 가야가 있었지만 어쨌든 초기 가야를 주도했던 금관가야가 이때 복속이 됐던 거예요. 신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관가야 출신의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알겠습니까? 김무력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김무력의 아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 바로 김유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거 다 가야계예요. 그러니까 가야계는 신라로 넘어가가지고 당연히 이방인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삼국 통일전쟁에 많이 가담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김춘추와 함께 지배층으로 딱 세팅되는 거지. 가야계가. 알겠습니까? 김춘추도 성골이 아니잖아. 맞지? 어쨌든 그런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삼국 통일전쟁의 주역이 됐던 거예요. 가야 세력도 함께. 알겠습니까? 삼국 통일에는 가야 세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라고. 됐고요. 이제 진흥왕. 진흥왕. 자, 진흥왕 시절에는 뭐 우리 봤잖아요. 성왕하고. 알겠습니까? 나제동맹이 이제 피크를 찍죠. 이때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강유역. 사실 한강유역이라고 하는 건 너무 넓은 지역이야. 알겠어요? 6세기 때 한강유역이 어디냐면, 한강은 사실 있잖아. 이렇게 보면 북한강, 남한강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너네 저기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막 금강 나오고 하잖아. 금강보다 조금 옆에 충주라든가 이런 동네 있거든요. 이건 남한강 흐르는 지역입니다. 남한강. 충주. 단양 이쪽이 알겠습니까? 이게 남한강인데 사실 이게 원래는 신라 같은 경우는 있잖아. 꿈이 뭐냐면 이게 태백산맥 남쪽에 갇혀있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얘들의 꿈은 태백산맥을 넘어가는 거야. 백제는 잃어버렸던 한강을 다시 되찾는 거였고, 한강 중상류 지역, 하류나 중류 지역은 백제가 원래 소유했던 곳이잖아요. 고구려한테 뺏기기 전에는. 근데 사실 요 한강 상류 지역은 이 백제 땅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먹기로 한 건데 이게 다 먹은 거죠. 알겠습니까? 한강역 전체를 다 먹은 게 바로 진흥왕태.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나제 동맹을 깨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거지. 어쨌든 요 자세한 얘기는 내가 보충 때 많이 얘기했는데 보충 들은 애들은 알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강유역을 차지한 게 바로 진흥왕태였다. 그랬습니까? 여기 학습지에 보면은 이 진흥왕 엽적 중에 또 이 한강유역 상강유역을 차지하는 그런 무력적 기반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화랑도 같은 것도 있었어요. 화랑도는 일종의 청소년 집단입니다. 당신들 갖다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학생들을 갖다가. 왜 그랬을까? 신라는 사실은 되게 나라가 작아. 그러니까 인구도 적고요.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들까지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야. 관창, 뜻 봤죠? 맞서 싸우 강산벌의 계백, 그에 맞선 관창, 화랑입니다. 알겠어요? 화랑을 내보냈다는 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전투에서 뭘 합니까? 청소년이 그 집안에 이렇게 내보냈던 화랑도.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함경도 진출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이거 잘리는데요. 자, 이 당시 진흥왕의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6세기 때 보면은 이게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진흥왕이 이 당시 왜 이렇게 글씨도 많이 적혀있노? 자, 조금 화면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진흥왕이 당시에 확보했던 영토가 크게 보면은 우리 진흥왕 순수비에 나와 있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순수에서 순수비가 아니고 이제 진흥왕이 다녀갔던 곳, 다시 말하면 확보했던 영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산비, 마오령비, 황초령비, 그 다음에 단연적성비 말고요. 남쪽에 있는 창녕비, 4개의 순수비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 지역이 진흥왕이 확보했던 영토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려주고 싶은데. 자, 4개의 순수비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적성비가 있어요. 단양 적성비. 이런 것들이 이제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알려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요 진흥왕이 또 이건 적어야겠다. 그 다음에 대가야도 정복했어요. 대가야, 정복. 가야 지방을 사실상 다 정복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야는 이제 금강가야가 초반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가 후기는 대가야였는데, 그 대가야마저도 이제 신라에 복속당하면서 가야는 사라진 겁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게 바로 6세기예요. 6세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녕비 세우고, 알겠습니까? 북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고구려 형태 옥저 지방 있지. 거기에다가 마운령, 황초령비 만들고요. 그래서 너네 6세기 때 지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신라 영토가 이렇게 한강 위에 범해가지고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좁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거 고구려 지역, 이건 고구려 신라 영토까지 포함해가지고 저 만주까지 차지하고 있는 6세기 고구려의 전성기 맞죠? 요 4세기는 이렇게 백제가 한강 유역을 다 차지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삼국의 전성기였던 4, 5, 6세기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뒤에 이제 고구려의 성장과 발전에서 보면 장수왕의 업적을 보여주는 게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원은 어디냐면 지금 충주입니다. 중원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요즘은. 그래서 중원은 신라 관점에서 그 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신라에서 딱 중간이 이제 충주거든. 그러니까 충주 고구려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충주 고구려비가 더 정확한 말인데, 어쨌든
충주 고구려비 여긴 광개토 대왕이 업적을 광개토 대왕이 장수왕이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했느냐? 충주까지도 지배했다는 거지. 충주 근처 단양이거든. 알겠습니까? 단양까지도 그 당시 고구려 영토였던 거야. 알겠나요? 어쨌든 이렇게 장수왕 시절에 남한의 그 한반도 단양까지 충주 지방까지 고구려의 세력에 들어가 있었다. 알겠습니까?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중원고구려비. 그 다음에 대외항쟁 쇠퇴기 여기 보면 이제 7세기가 되면은 얘들아 이제 중국이 수나라로 통일이 되거든요. 중국 역사상 이제 몇백 년 만에 통일이 된 겁니다. 300년 만에. 한나라가 멸망하고요. 중국은 혼란기에 위진남북 쪽 5, 16국 시대 이런 혼란기에 접어들었다가 이제 이걸 통일했던 게 수나라입니다. 중국이 통일되면서 어디를 먼저 쳐들어왔을까? 당연히 고구려. 알겠습니까? 물론 고구려가 목표였던 건 아니고 고구려 북쪽에 보면 그 돌궐이 있었거든. 돌궐과 고구려가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를 똑같은 레파토리야. 우리 위만 조선이 망했던 거 흉노와 연결됐었던 북쪽의 유목민족이었던 돌궐과 고구려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걸 공격했던 게 바로 수나라였죠. 알겠습니까? 113만 대군 맞죠? 살수대첩에서 승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가 다시 한번 더 쳐들어오죠.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이 이끌었던 부대에 패배했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고구려는 이거 뭐 되게 짧게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에 어쨌든 신라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신라는 그 당시 정신이 없었어요. 신라는 그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니부터 백제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았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의 가장 큰 대외적인 어떤 문제는 백제 공격을 막아내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 선덕여왕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고구려와 연합을 도모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거절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당 동맹이 형성되게 되고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 이야기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끝!